2023년 세계는 사상 최고의 격변기를 맞았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미국과 중국은 반도체를 놓고 전면전을 벌였죠. 일본은 평화헌법을 뒤로한 채 재무장을 선언했어요. 유럽은 미국마저 자국 중심으로 돌아서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모든 나라가 자국 우선주의로 기울고 있었죠. 세계 질서가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글로벌 경제가 완전히 멈추지 않았거든요. 자동차는 여전히 생산되고 스마트폰은 계속 출시되고 배들은 바다를 건너고 있었어요. 어딘가에서 이 혼란을 조율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던 겁니다. 그 보이지 않는 손을 찾아낸 사람이 있어요.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마이클 해리슨 박사였습니다. 20년간 국제 정치를 연구해온 해리슨 박사는 데이터를 파헤치기 시작했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강대국들이 서로 대립할수록 오히려 한 나라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나라는 반도체로 세계의 심장을 쥐고 조선업으로 바다를 움직이며 방산으로 평화를 지키고 문화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외교로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을 잡아냈죠. 그 나라는 대한민국이었어요. 2025년 하버드 국제전략포럼. 전 세계 200명의 전문가들이 숨을 죽인 그 자리에서 마이클 해리슨 박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세계가 무너져가는데 왜 글로벌 경제는 완전히 멈추지 않았을까요? 해리슨 박사가 2년간 추적한 충격적인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해리슨입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20년 넘게 국제 정치를 연구해왔죠. 저 앞에 앉아 계신 200명의 각국 전문가 여러분도 궁금하실 겁니다. 미국 대표단의 표정을 보니 의아해하시는 것 같네요. 중국 대표단도 마찬가지고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저는 2년간 추적했습니다. 그 해 제 강의실에서 일어난 일부터 말씀드릴게요. 한 학생이 절망적으로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이제 어느 나라를 믿어야 하죠? 저도 답하기 어려웠죠. 상황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반도체를 놓고 전면전을 벌이고 있었죠. 일본은 평화헌법을 뒤로한 채 재무장을 선언했어요. 또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세계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건가요? 당시 상황을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유럽 각국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은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줄이려 애쓰고 있었고 프랑스는 자국 우선 정책을 강화했어요. 중국은 1대1로를 통해 독자적인 질서를 구축하려 했죠. 모든 나라가 자국 우선주의로 기울어가고 있었어요. 제가 학자로서 특히 주목한 건 이런 점이었습니다. 냉전 종료 이후 30년간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글로벌 질서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었다는 거죠. 국제법보다는 힘의 논리가, 다자주의보다는 일방주의가 득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주목한 건 다른 점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경제가 큰 타격을 받아야 했어요. 공급망이 분절되고 무역이 위축되고 투자가 줄어들어야 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글로벌 공급망이 완전히 멈추지 않았거든요. 자동차는 여전히 생산되고 있었어요. 테슬라, 폭스바겐, 도요타의 생산 라인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도 계속 출시됐죠. 애플의 아이폰, 삼성의 갤럭시, 샤오미까지 모두 정상적으로 시장에 나왔어요. 배들도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더욱 신기한 건 금융시장이었어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렇게 높은데도 글로벌 주식시장은 큰 폭의 하락 없이 버티고 있었죠. 달러와 유로, 엔화의 환율도 예상만큼 불안정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상하다고 느낀 건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정치적 갈등과 경제적 현실 사이의 괴리 말이죠. 제가 데이터를 파기 시작한 건 바로 이때였어요. 누군가 중간에서 조정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몇 달간의 치밀한 분석 끝에 저는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G2 갈등이 심화될수록 오히려 한 나라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었죠. 그 나라는 양측과 모두 거래하면서도 어느 쪽에도 완전히 기울지 않고 있었어요. 한국이었습니다. 일본 대표단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시네요. 놀라셨나요?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아닌 인구 5천만의 이 작은 나라가 전 세계 산업의 핵심을 쥐고 있었거든요. 더 흥미로운 건 한국의 행동 패턴이었어요.
다른 중견국들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을 때 한국만은 양쪽 모두와 거래를 계속하면서도 어느 편에도 완전히 기울지 않았죠.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계산된 전략일까요? 호주는 중국과의 관계를 대폭 축소했고 독일은 미국의 압박에 굴복했으며 일본은 애초부터 미국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세계 질서의 균형은 강대국이 아니라 작은 나라의 현명한 판단에서 시작되고 있었다는 건 말이죠.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에 있다는 가설을 세운 후 저는 구체적인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제 연구 네트워크였어요. 하버드에서 20년간 쌓아온 인맥이죠. MIT의 공급망 전문가 마이클 로드리게스에게 연락했습니다. 마이클은 글로벌 제조업 공급망을 20년간 연구해온 권위자였어요. 마이클, 최근 글로벌 공급망에서 이상한 패턴 발견한 거 없어요? 마이클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실은 좀 이상한 일들이 있었어. 3월에 디트로이트 전기차 공장에서 생산이 갑자기 멈췄거든. 제가 더 자세히 물어보니 흥미로운 사실들이 나왔어요. 같은 시기에 독일 반도체 공장도 지연됐고 일본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까지 동시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였죠. 이건 단순한 우연이라기엔 너무 의심스러웠습니다. 저는 더 많은 전문가들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스탠포드의 산업공학과 교수, 런던 정경대학의 국제경제연구원, 도쿄대학의 아시아경제 전문가까지 말이죠. 모두들 비슷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3월을 기점으로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인 생산 지연이 발생했다는 거였습니다. 겉보기엔 전혀 연관 없어 보이는 새 사건이었어요. 디트로이트는 자동차 산업의 심장부고 독일은 유럽 제조업의 중심지였으며 일본은 첨단 기술의 선두주자였죠. 하지만 제가 파고들수록 이상한 공통점이 보였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 한국이었거든요. 디트로이트 공장에선 삼성 배터리 셀의 검증 프로토콜이 지연됐습니다. 이 배터리는 전기차의 핵심 부품이었어요. 없으면 생산 라인이 완전히 멈춰버리죠. 독일에선 SK 하이닉스 메모리 모듈의 품질 승인이 늦어졌어요. 이 메모리는 반도체 공정의 필수적인 부품이었습니다. 일본에선 LG의 디스플레이 패널 납품이 예정보다 일주일 미뤄졌죠. 스마트시티 인프라에 들어가는 핵심 디스플레이였어요. 처음엔 모두 단순한 물류 오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해진 것도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데이터를 더 자세히 분석한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거든요. 각 지연 사건들의 타이밍이 너무나 절묘했어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율한 것처럼 말이죠. 더 깊이 조사해보니 한국 기업들은 의도적으로 속도 조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급하지도 늦지도 않게 절묘한 타이밍으로요.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면 중국향 부품 공급을 조금 늘렸어요. 중국이 보복 조치를 취하면 미국 쪽 물량을 조정했죠. 저는 한국의 한 대형 반도체 회사 임원을 인터뷰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익명을 조건으로 솔직하게 말해줬어요. 우리는 양쪽 모두의 요구를 듣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쪽이 너무 강해지면 균형이 무너져요. 그럼 우리도 피해를 보거든요. 결국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양쪽이 모두 적당히 강해야 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하고 있던 일이 무엇인지를요. 글로벌 공급망의 브레이크와 엑셀을 동시에 조작하면서 어느 한쪽도 독주하지 못하게 막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으르렁거리는 사이 침묵 속에서 산업의 리듬을 통제하고 있었어요. 강대국들이 놓치고 있던 진실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진짜 권력은 큰 소리치는 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조용히 핵심을 장악한 자에게 있었죠. 한국은 바로 그 존재였습니다. 작지만 교묘하고 조용하지만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나라였어요. 세계 지역의 동시 지연이 모두 한국 부품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에 경악한 저는 더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공급망 분석팀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주요 글로벌 제품들의 부품 원산지를 추적해보고 싶어요. 특히 한국 의존도를 중심으로 분석해주세요. 일주일 후 받은 보고서를 보고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첫 번째 분석 대상이었던 아이폰부터가 충격적이었거든요. 메모리는 삼성과 SK 하이닉스, 배터리는 LG 에너지 솔루션, 디스플레이는 삼성 디스플레이였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이게 아이폰만의 특수한 경우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다른 제품들도 조사해봤어요. 보잉 787 드림라이너를 분석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복합 소재는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공급받고 있었고 지멘스의 최신 풍력 발전기 역시 핵심 부품들이 한국산이었어요.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마찬가지였죠. 배터리는 물론이고 반도체까지 상당 부분이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대표단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시네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브랜드는 분명 미국이나 독일, 일본인데 실제로 기능을 결정하는 핵심 부품들은 한국 기술이었거든요. 더 자세히 조사해보니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지난 20년간 일관된 전략을 추진해왔어요. 완제품 시장에서는 글로벌 브랜드들과 정면 경쟁하지 않으면서도 핵심 부품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쌓아왔던 거죠. 제가 직접 만난 독일 자동차 회사의 엔지니어 클라우스 밀러는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우리는 한국 없이는 아무것도 만들 수 없어요. 그들이 공급을 멈추면 우리 공장은 당장 멈춥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독일 대표단이 서로 의미심장한 시선을 교환하시는 게 보이네요. 이해합니다. 독일은 제조업 강국으로 자부심이 높은 나라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한국은 선두에 서지 않으면서도 모든 곳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신경망처럼 글로벌 제조업의 핵심을 장악하고 있었던 거죠. 겉으로는 평범한 중견국으로 보이지만 속으로는 세계 경제의 심장부를 조종하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 기업들의 장기적 전략이었습니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이 전략은 정말 치밀했어요. 완제품보다는 핵심 부품에 집중했죠. 브랜드 파워는 다른 나라에 맡기고 대신 없어서는 안 될 기술을 독점했습니다. 삼성의 한 전략기획 임원이 말해준 내용이 인상적이었어요. 브랜드는 언제든 바뀔 수 있어요. 소비자의 취향에 따라, 마케팅에 따라 달라지죠. 하지만 핵심 기술은 하루아침에 대체할 수 없어요. 특히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분야는 10년, 20년이 걸리거든요. 우리는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원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통찰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 즉 브랜드나 완제품에 집착할 때 한국은 보이지 않지만 진짜 중요한 것들을 차근차근 장악해왔던 거죠. 이것이 한국의 생존 전략이었어요. 강대국들이 자존심을 걸고 경쟁하는 사이 한국은 조용히 필수불가결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중간 규모의 나라였지만 속으로는 글로벌 제조업의 심장이 되어 있었죠. 저는 이때부터 한국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성과 논리로 시작된 분석이 점점 존경과 경외로 바뀌어가고 있었거든요.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런 정교한 전략을 세우고 실행해낼 수 있었을까요? 한국이 글로벌 제조업의 핵심 부품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저는 다른 의문이 생겼습니다. 부품만으로 이런 영향력이 가능할까? 다른 분야는 어떨까? 물류와 운송 분야를 조사해 보기로 했어요. 글로벌 무역의 90%가 바다를 통해 이루어지니까요. 마침 런던 출장 계획이 있어서 해운거래소를 방문했습니다. 런던 해운거래소는 세계 해운업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전 세계 선박들의 운임이 결정되고 주요 계약들이 이뤄지죠. 그곳에서 만난 베테랑 브로커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줬어요. 요즘 LNG선 주문은 모두 한국으로 간다네요. 중국이 물량으로 밀어붙이고 일본이 기술력으로 어필해도 결국 선주들은 한국을 선택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조선업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받아본 수치를 보고 또 한 번 놀랐어요. 글로벌 LNG선 발주량의 무려 80%가 한국에 몰리고 있었거든요. 영국 대표단이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맞습니다. 영국도 한국 조선소에서 건조한 선박들을 많이 이용하고 계시죠. 왜 하필 한국일까요? 저는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리스의 유명한 선주 니코스 카라말리스를 찾아갔습니다. 3대째 해운업을 하는 집안 출신으로 전 세계에 100척이 넘는 선박을 보유한 거물이었죠. 니코스의 답변은 제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바다의 미래를 설계하죠. 10년 후, 20년 후 바다에서 벌어질 일들을 미리 내다보고 그에 맞는 배를 만들어줘요. 처음엔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배는 배 아닌가? 하지만 한국 조선소들을 직접 방문해보니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이 세 회사를 방문했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물류 네트워크를 설계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LNG선의 경우가 인상적이었어요. 중국 조선소들은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물량 공세를 펼쳤고, 일본 조선소들은 오랜 경험과 축적된 기술력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다른 접근을 했죠. 환경 규제부터 운영 효율성까지 미래 30년을 내다본 설계를 제공했어요. 2050년 탄소 중립 시대를 대비한 친환경 엔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 시스템, 안전성을 극대화한 화물창 설계까지 모든 것이 미래 지향적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한 설계팀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는 고객이 말하지 않은 니즈까지 미리 읽어요. 선주들이 당장 생각하지 못하는 10년 후 바뀔 환경 규제, 20년 후 필요해질 기술까지 고려해서 설계하죠. 그래서 우리 배들은 30년 후에도 최신 사양을 유지할 수 있어요. 정말 인상적인 접근법이었습니다. 중국 조선소는 물량으로 밀어붙였지만 품질 문제가 계속 제기됐어요. 납기는 빨랐지만 사후 관리가 부실했죠. 일본 조선소는 기술력은 정말 뛰어났지만 납기가 너무 길었습니다. 주문부터 인도까지 5년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많았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품질과 속도, 미래 대응력을 모두 갖추고 있었어요. 더 중요한 건 신뢰였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은 약속한 납기를 반드시 지켰어요. 사후 서비스도 정말 충실했죠. 그리스 선주 니코스가 말해준 에피소드가 기억에 남아요. 몇 년 전 우리 LNG선 하나가 인도양에서 고장났어요. 한국 조선소에서 즉시 기술진을 파견해줬죠. 24시간 만에 현장에 도착해서 문제를 해결해줬어요. 이런 서비스는 어디서도 받을 수 없어요. 저는 이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으면서도 필수적인 존재가 되는 방법을 터득했다는 걸요. 바다를 통해 세계를 연결하면서도 어느 나라도 불편해하지 않는 중립적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중국의 1대1로가 패권적이고 공격적으로 느껴진다면 한국의 조선업은 협력적이고 상생지향적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 세계 선주들이 한국을 선택하게 된 거죠. 한국은 배를 만들지만 실제로는 바다의 질서 자체를 설계하고 있었어요.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평화롭지만 확고하게 말이죠. 한국이 제조업과 조선업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저는 또 다른 분야가 궁금해졌습니다. 바로 안보 분야였어요. 세계가 불안정해질수록 방산업의 중요성이 커지잖아요. 그때 마침 폴란드 외교부에서 일하는 제 제자 안나 코발스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안나는 10년 전 하버드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했던 우수한 학생이었죠. 현재는 폴란드 외교부 안보정책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저희 나라에서 엄청난 방산 계약이 성사됐어요. 그런데 선택 과정이 정말 흥미로웠거든요. 교수님이 관심 가질 만한 내용 같아서요. 2022년 7월에 체결된 그 계약 얘기였습니다. K 전차 980대, K9 자주포 672문, FA 50 경전투기 48대, 총 17조 원 규모의 역사적인 계약이었어요. 폴란드 대표단이 긴장한 표정으로 집중해 주시고 계시네요. 당연히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안나가 말해준 내막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폴란드는 처음에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와 미국의 F-16 전투기를 우선 고려했다고 해요. 유럽 내 표준화 측면에서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한국을 선택했다는 거였어요. 왜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었어요. 가격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건 철학의 차이였어요.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 야누시 코발스키의 말을 안나가 전해줬습니다. 독일과 미국 무기는 분명 강력해요. 하지만 우리가 원한 건 그런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침략을 위한 무기가 아니라 방어를 위한 무기가 필요했거든요. 한국은 우리에게 전쟁 도구가 아니라 방어 철학을 판매했어요. 독일과 미국 대표단이 서로 시선을 교환하시는 게 보이네요. 저는 이 말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한국의 방산업계를 조사해봤어요. 한국이 만드는 무기들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공격보다는 방어에 최적화되어 있었고 실제 자국 방어 경험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죠. K9 자주포의 개발 배경이 그 좋은 예였어요. 이 무기는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빠른 기동력과 정확한 타격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공격보다는 방어에 특화되어 있었죠. 실제 위협에 맞서 개발된 무기라 실전성과 신뢰도가 높았어요. 이집트의 한군 관계자가 저에게 한 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 무기는 정말 강력해요. 하지만 때로는 과도하다고 느껴져요. 우리가 원하는 건 적을 완전히 압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효과적으로 지키는 거거든요. 한국 무기는 딱 필요한 만큼의 성능을 효율적으로 구현해내요. 한국은 전쟁을 사는 나라가 아니라 만드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완전히 달랐어요. 침략을 위한 무기가 아니라 자립과 보호를 위한 기술을 제공했죠. 폴란드, 이집트, 인도, 호주. 한국 무기를 도입한 나라들을 살펴보니 공통점이 있었어요. 모두 평화를 원하지만 위협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 나라들이었거든요. 한국의 무기는 그런 나라들에게 딱 맞는 솔루션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기술 이전 정책이었어요. 한국은 무기를 팔면서 동시에 기술을 나눴습니다. 폴란드에서 K 전차를 현지 생산할 수 있게 해줬고, 인도와는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했죠. 싱가포르의 방산 전문가 리 웨이밍이 말한 내용이 핵심을 찔렀어요. 중국도 방산 수출을 늘리고 있지만 쉽게 신뢰받지 못해요.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달라요. 기술까지 나누니까 진정한 파트너가 되는 거죠. 상대국의 자립을 도와주는 거예요. 저는 이때 한국의 또 다른 면을 발견했습니다. 힘을 키우면서도 위협적이지 않은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전쟁을 준비하면서도 평화를 지향하는 그런 모순을 해결해내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죠. 한국의 방산업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는 철학을 수출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의 방산 수출 성공 사례를 조사하면서 저는 계약서에서 특이한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한국 문화 콘텐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선택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이었어요. 문화가 방산 계약에 영향을 준다고?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부차적 요소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건 브라질 출장에서였습니다. 2023년 여름 상파울루에서 열린 라틴 아메리카 정치학회에 참석차 브라질에 갔어요. 학회가 끝난 후 시내를 둘러보던 중 시립극장 앞 광장에서 엄청난 인파를 발견했습니다. 뭔가 싶어서 가봤더니 대형 스크린으로 한국 드라마 더 글로리를 상영하고 있었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포르투갈어 자막인데도 사람들은 한국어 대사에 맞춰 감정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울고 웃고 분노하고 환호하면서 완전히 몰입해 있었죠. 브라질 대표단이 미소를 지으시며 기억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한국의 진짜 무기구나. 중국이 공자학원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어도 얻지 못한 것을 한국은 드라마 한 편으로 얻어내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것 말이죠. 저는 현장에서 몇 명의 브라질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30대 여성 카밀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재미있어서 봤어요. 그런데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 사람들의 정서를 이해하게 됐어요. 가족을 중시하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우리와 비슷하더라고요. 이제 한국 제품을 보면 신뢰가 생겨요. 유럽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파리에서 만난 프랑스 학생 에밀리 르블랑은 더욱 구체적으로 말해줬어요. 처음엔 오징어 게임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한국 문화 전체에 빠져 있죠. 한국 화장품을 쓰고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여행도 계획하고 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프랑스 대표단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시네요. 저는 K-문화의 경제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해봤습니다. 2023년 K-팝 해외 매출액만 1조 2,377억 원을 기록했어요. 하지만 진짜 임팩트는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부분에 있었어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한 기업인 위조요가 들려준 이야기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한국 기업과 대형 계약을 협상할 때였어요. 사실 가격만 보면 중국 업체가 더 저렴했거든요. 하지만 직원들이 모두 한국 쪽을 선택하자고 했어요. 이유를 물어보니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 때문에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결국 한국 회사와 계약했죠. 이건 단순한 문화 수출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브랜딩의 혁명이었죠. 다른 나라들이 정치적 선전이나 경제적 논리로 어필할 때 한국은 감정으로 승부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진정성이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K-팝은 정부가 만든 선전물이 아니라 창작자들의 자발적 작품이었거든요. 그래서 더욱 설득력이 있었죠. 사람들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줄 알아요. 실제로 폴란드 방산 계약서에 이런 문구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 콘텐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선택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 문화가 직접적으로 경제적 성과로 이어진 거죠. K-팝 콘서트가 열리는 나라에서는 한국 제품 판매량이 급증했어요. K-드라마가 인기를 끄는 지역에서는 한국어 학습자가 폭증했습니다. 한국 관광객도 급격히 늘어났죠. 저는 한국이 발견한 새로운 외교 언어를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힘으로 압박하거나 돈으로 회유하는 대신 공감으로 마음을 얻는 방식 말이죠. 중국의 전랑 외교나 미국의 압박 외교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어요. 한국은 상대방의 마음부터 열고 그 다음에 경제적 관계를 맺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더 강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었죠. 낯선 나라에서 공감의 언어로 무장한 이 작은 나라에 대한 호감이 저에게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제 저도 한국의 매력에 빠진 전 세계 수억 명 중 한 명이 되어 있었거든요. 한국이 기술, 조선, 방산, 문화 모든 분야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 확인한 후 저는 마지막 퍼즐이 궁금해졌습니다. 이 모든 영향력을 바탕으로 한국은 외교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까? 그 답을 찾게 된 건 2022년 8월 워싱턴 출장에서였어요. 국제전략연구소에서 열린 미중 경쟁과 동맹국의 선택이라는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복도에서 들린 대화가 제 관심을 끌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관리의 당황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알고 보니 며칠 전 미국이 한국의 중국 기업과의 거래 중단을 강하게 압박했는데 한국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거였어요. 미국의 반도체법에 따른 중국 투자 제한 요구였는데 한국은 기술 주권은 양보할 수 없다며 명확한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 관리는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당황해하고 있었어요. 미국 대표단이 약간 불편한 표정을 지으시는 것 같네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이었어요. 저는 이 사건이 단순한 일회성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일관된 외교 패턴이었거든요. 더 자세히 조사해보니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중국의 사드 보복대를 떠올려 보세요. 2017년 중국은 한국에 엄청난 경제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관광객 중단, 한류 콘텐츠 금지, 롯데마트 영업 정지까지.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줬죠. 하지만 한국은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안보 결정을 철회하지 않았어요. 일본의 수출 규제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19년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세계 품목에 대한 수출을 규제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거라고 예측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굴복하지 않았죠. 대신 소재 국산화에 박차를 가해서 자립 기반을 다졌습니다. 일본 대표단이 약간 어색한 표정을 지으시네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한일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서울의 한 외교부 고위 관계자가 저에게 해준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동맹이지만 미국의 속국은 아니에요. 중국과 경제적으로 협력하지만 중국의 영향권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우리는 우리만의 원칙과 이익이 있거든요. 저는 한국의 외교 패턴을 더 깊이 분석해봤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한국은 절대 어느 한쪽에 완전히 기대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군사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관계는 끊지 않았고 일본과 역사 갈등이 있어도 경제협력은 지속했어요.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을 보세요. 대부분 미국의 요구에 따랐어요. 독일도 노드스트림 2 파이프라인을 포기했고 프랑스도 중국과의 거리 두기에 나섰죠. 호주는 아예 중국과의 관계를 크게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만은 달랐어요. 미국의 압박에도 중국의 보복에도 굴복하지 않으면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갔죠. 호주 대표단이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하시는 표정이네요. 맞습니다. 호주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큰 어려움을 겪으셨죠. 왜 한국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국의 전직 외교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균형을 배웠어요.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항상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었거든요.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어느 한쪽에만 기대면 언젠가는 버림받아요. 그건 우리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정말 깊은 통찰이었습니다. 한국의 외교는 이념이나 감정이 아니라 냉철한 현실 인식에 기반하고 있었어요. 이념보다는 실익을, 명분보다는 실질을 추구했죠. 그 결과 한국은 크지 않지만 모든 강대국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한국 없이 아시아 전략을 펼칠 수 없었고, 중국은 한국의 기술 없이 제조업을 운영하기 어려웠어요. 일본도 한국과의 협력 없이는 글로벌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죠. 작지만 단단한 나라. 제가 한국에 붙인 별명입니다. 큰 소리치지 않지만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독특하고 현명한 위치를 만들어낸 나라였어요. 2년간의 추적 끝에 저는 마침내 전체 그림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반도체, 조선, 방산, 문화, 외교 모든 분야에서 보여준 일관된 패턴을 말이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7개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왜 세계는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미중 갈등 속에서, 러시아 침공 속에서, 일본 재무장 속에서 누가 균형을 잡아준 걸까요? 제 발표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200명의 각국 전문가 여러분이 조용히 숨을 죽이며 집중해주고 계시네요. 2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한국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반도체부터 조선업까지, 방산에서 문화까지, 외교에서 경제까지. 지금까지 우리는 미국과 중국의 충돌에만 주목해왔습니다. 누가 이기고 누가 질지에만 관심을 가졌죠. 하지만 그 사이에서 반도체로 균형을 잡고 조선업으로 바다를 안정시키고 방산으로 평화를 지키며 문화로 마음을 열고 외교로 줄타기를 해낸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오려 하지만 잠깐 기다려주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반도체 메모리 세계 점유율 73.5%, LNG선 수주율 80%, 방산 수출 세계 9위, K-팝 해외 매출 1조 원 돌파, 그리고 미중 사이에서도 굽히지 않는 외교적 균형감.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작지만 현명한 한 나라의 생존 전략이었고, 그 전략이 결과적으로 전 세계의 안정성을 높였어요. 한국은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는 아닙니다. 하지만 세계가 무너지지 않게 하는 나라입니다. 기술로, 문화로, 외교로 균형을 만들어내는 나라죠. 세계가 혼란스러울 때, 강대국들이 서로 대립할 때, 질서가 무너져 갈 때,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